제69화 물고기와 물 제1장 잠시 후 불려온 제갈량과 계책을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표가 보낸 인편이 도착했다. 상의할 일이 있으니 형주로 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손권이 황조를 격파했기 때문에 주공을 청하여 복수할 계획을 상의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공과 함께 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좋소. 그럼 같이 갑시다. 유비는 곧 관우와 장비를 불렀다. 운장은 이곳에 남아 신야성을 지키게. 그리고 입덕은 군사 500을 이끌고 나를 따르고. 채비를 차려 형주로 가는 도중에 유비가 말 위에서 물었다. 이제 경승을 만나면 뭐라 답하는 게 좋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먼저 양양에서 잔치 도중에 자리를 떴던 일을 사과하시고 만일 그가 주공더러 강동을 정벌하라고 하면 이에 절대로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저 신야성으로 돌아가서 군마를 정돈하겠다는 정도의 말씀만 하십시오. 알겠소.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주에 도착한 그는 장비더러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키라 이르고 자신들은 성 안의 객관에 짐을 풀었다. 다음 날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서 유표를 뵙고 인사를 마친 뒤 성돌 밑에 엎드려 죄를 청했다. 지난번 연회를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던 죄를 벌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유표가 펄쩍 뛰었다. 아니, 나는 오히려 아우가 피해 당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소. 그때 즉시 채모의 목을 잘라 아우에게 바치려 하였으나 여러 사람이 말려 잠시 용서해 두고 있는 것이니 아우는 너무 나무라지 말아 주시오. 최 장군이 관여한 게 아니고 모두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짓이겠지요. 유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유비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마음이 놓인 유표가 비로소 유비를 부른 까닭을 말했다. 지금 강하가 함락되고 태수도 살해당하였기 때문에 보복할 방책을 함께 의논해 보고자 아우를 청하였소이다. 유비가 말했다. 황조는 성격이 난폭하고 사람을 제대로 쓸 줄 몰라 이런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사를 일으켜 남쪽을 치러 나가셨다가 그 사이 북쪽에서 조조라도 쳐내려온다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도 그렇군. 아무래도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병치레가 잦아 제대로 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소. 그러니 아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다가 내가 죽거든 이 형주를 맡아주시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감히 어찌 그런 중책을 맡겠습니까? 유비는 이런지하에 사양했다. 옆에 있던 제갈량이 눈짓을 보냈으나 유비는 그의 눈길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아무튼 좋은 방도를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물러나왔다. 객관으로 돌아온 제갈량이 유비에게 물었다. 유표는 주공께 형주를 맡기려 하던데 어찌 그 제안을 물리치셨습니까? 유표는 이제까지 나를 은혜와 예의로 대하여 주었소. 그런데 내 어찌 그의 위기를 틈타 땅을 빼앗을 수 있겠소? 주공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제갈량은 찬탄했으나 아쉬움이 담뿍 담긴 찬탄이었다. 그 뒤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공자 유기가 찾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이에 맞아들이니 유기가 절한 뒤에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말했다. 계모가 용납하지 않아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숙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건 조카의 집안일인데 어찌 내게 구원을 청한단 말인가? 유비가 그렇게 말하며 제갈량을 슬쩍 보니 빙그레 웃고 있었다. 무슨 좋은 계책이 있는 것 같았다. 선생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 게요? 유비가 묻자 제갈량이 대답했다. 남의 집안일에 제가 어찌 끼어들겠습니까? 제갈량은 딴청을 했다. 유기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하직을 청했다. 그러자 유비가 밖으로 따라 나가며 유기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귀띔했다. 내가 조카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내일 공명을 조카 집에 보낼 터이니 조카는 이러저러하게 해보시게. 그러면 꼭 좋은 계책을 일러줄 것일세. 유비의 귀띔을 들은 유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제2장 다음 날 유비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제갈량에게 자기 대신 유기를 답방해달라고 부탁했다.
제갈량은 응낙하고 길을 떠났다. 이윽고 유기의 집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린 그는 안으로 들어가 유기를 만났다. 유기는 제갈량을 후당으로 맞아들였다. 차를 다 마시고 나자 유기가 말했다. 저는 지금 계모의 미움을 받아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이니 이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책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온 손님인데 어찌 감히 남의 집안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누설이라도 되면 그 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제갈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유기가 붙들었다.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그냥 섭섭히 돌아가시게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제갈량을 밀실로 안내하여 술 대접을 했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가자 유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계모가 미워하니 한마디 계책을 내시어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건 제가 감히 나설 일이 아닙니다. 제갈량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유기가 다시 만류했다.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면 그만이지 가실 것까지야 뭐 있습니까? 이에 제갈량은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제게 고서가 한 권 있으니 선생께서 한번 살펴보시죠. 고서라고요? 선비 출신의 제갈량은 고서라는 말에 흥미를 느꼈다. 예, 이리 따라오시죠. 유기는 제갈량을 데리고 작은 누각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누각에는 책자나 서가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다. 책은 어디 있습니까? 제갈량이 묻자 유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계모의 미움을 받아 제 목숨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께선 모른 채 하시렵니까? 저를 위하여 한마디 계책만 일러주십시오. 제갈량은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서더니 누각을 내려가려 하였다. 그러나 어이된 일인지 누각으로 올라올 때 놓여있던 사다리가 치워져 보이지 않았다. 유기가 말했다. 제가 좋은 방책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으나 선생께선 누설이 될까 두려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위로 하늘에 닿지도 못하고 아래로는 땅에 닿지도 못합니다. 오직 제 귀로만 들어올 뿐이니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기는 유비가 손자병법에서 인용하여 귀띔해준 높이 올려놓은 다음 사다리를 치운다는 계책을 사용했던 것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소불간친이라 하였으니 내 어찌 공자를 위해 계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소불간친이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친한 사람들의 사이를 떼어놓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선생은 끝내 가르침을 주지 않으시렵니까? 어차피 지키지 못할 목숨이라면 차라리 선생 앞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유기가 칼을 빼 자결하려고 하자 제갈량이 말렸다. 좋은 계책이 있기는 하오. 유기가 절하며 말했다.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공자는 신생과 중의의 일을 들어보지 못하셨소. 신생과 중이라. 얘 얘기에 나오는 사서 삼경을 공부한 유기도 신생과 중의 이야기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춘추시대 진나라 헌공의 전실 아들들이었다. 그들의 계모 여인은 자기가 낳은 애제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신생과 중의를 모함했다. 이때 피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있던 신생은 결국 목숨을 끊어야 했고 외국으로 도피한 중의는 후에 돌아와 춘추시대 5패의 하나인 문공이 되었다는 고사다. 당시 신생은 안에 있어 죽었고 중의는 밖에 나가 무사했지요. 지금 황조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강하에는 성을 지킬 사람이 없소이다. 공자는 어찌 아버님께 말씀을 드려 그곳에 가지 않으십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 강하를 지키겠다고 청하십시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제갈량이 가르쳐준 절묘한 한수라고 생각되었다. 우선 계모에게서 물리적으로 떨어지니 목숨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강하에서 힘을 기르고 있다 보면 중이처럼 훗날을 기약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유기는 크게 기뻐하며 제갈량에게 2번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제갈량이 누각을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 유기와 작별하고 객관에 돌아온 제갈량은 유기하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러자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이튿날 유기는 아버지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강하를 지키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읽어본 유표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유비를 청해 이 문제를 상의했다.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강하는 중요한 곳이니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자가 가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남쪽은 형님 부자가 맡으십시오. 서북쪽은 제가 맡겠습니다. 유표가 말했다. 근자에 들리는 얘기로는 조조가 업군의 현무지를 파고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더군.
남쪽을 정벌할 뜻이 있는 게 분명하오. 방비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소.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형님께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신야성으로 돌아왔다. 그 뒤 유표는 유기에게 3천 군사를 주어 강화를 지키도록 했다. 제3장. 이 무렵 허도의 조조는 종래의 삼공직책을 없애고 승상인 자신이 그 역할을 모두 겸하기로 했다. 이에 늘어난 업무를 위해 자신을 보좌하는 관리들을 새로 보강하여 승상부의 인사책임자인 동조연의 모계를, 지방관리의 인사책임자인 서조연의 최염을 앉히고 승상 직속으로 글, 학문, 교육을 주관하는 문학연에는 사마리를 발탁했다. 동조연 모계는 일찍이 조조가 연주자사로 있을 때 얻은 관리여, 서조연 최염은 조조가 원소를 깨뜨린 후 하북에서 얻은 명사였으나 문학연 사마위만은 비교적 새로운 인물이었다. 뒤에 제갈량과 자웅을 겨루게 되는 그의 자는 중달이었다. 한해군 5년 사람으로 할아버지가 영천태수를 지내고 아버지가 경조윤을 지낸 명문가의 자제였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했던 그에 대해 진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사람 잘 보기로 이름난 남양태수 양주는 사마이를 보더니 아직 20살도 안 되었는데 범상치 않은 그릇이로구나. 라고 평하였고, 성하 사람으로 사마이의 형인 사마랑과 친했던 상서 최염은 자네 동생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으며 강단이 있고 영특하니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걸세. 하였다. 사마이를 포함하여 조조 집단의 두뇌에 해당하는 문관들을 대폭 증강한 조조는 휘하의 무장들을 함께 불러놓고 남쪽 지역 정벌 문제를 상의했다. 하후돈이 나서 말했다. 요즘 들으니 유비가 신야성에서 날마다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다 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반드시 후환이 될 터이니 일찌감치 쳐 없애야겠습니다. 이에 조조는 하후돈을 도독으로 삼고 우금 이전 하후란 한호를 부장으로 삼아 10만 군사를 이끌고 방망성으로 나가 신야성을 공략토록 했다. 순욱이 간했다. 유비는 영웅인데다가 지금 제갈량을 군사로 삼고 있어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후돈이 코웃음을 쳤다. 유비는 하찮은 무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반드시 그를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곁에 있던 서서가 순욱을 거들었다. 장군은 유비를 가볍게 보지 마시오. 지금 유비는 제갈량 보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입니다. 순욱도 서서도 제갈량을 언급한 것에 주목한 조조가 서서에게 물었다. 제갈량은 대체 어떤 사람이요? 제갈량의 자는 공명이고 도우는 와룡선생이라 합니다. 천하를 주름잡는 경천위지의 제주와 신출귀몰의 계략을 지닌 당대의 귀재이니 결코 얕보아선 안 될 인물입니다. 공에 비하면 어떻소? 어찌 제갈량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반딧 뿌리면 제갈량은 밝은 달입니다. 그러자 하후돈이 끼어들었다. 원직의 말은 틀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제갈량은 한낱 초기에 지나지 않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내 한번 싸움에 유비를 산채로 잡고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이 머리를 승상께 바치겠습니다. 하후돈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면서 호언장담하자 조조가 웃으며 허락했다. 좋다. 그럼 한시바삐 승전보를 올려 내 마음을 위로해다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후돈은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조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 뒤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제4장. 이 무렵 신야성의 유비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 삼고초려 이후 제갈량을 스승의 예로 대접해온 유비의 태도를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가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이었다. 제갈량은 나이도 어린데 무슨 재주와 학식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굽실거려야 하는 거요? 저자가 보여준 솜씨가 대체 뭐이소? 장비가 불평하자 관우가 맞장구를 쳤다. 하긴 형님의 예우가 너무 지나치십니다. 유비의 의형제인 이들은 갑자기 유비의 애정을 독차지해버린 제갈량에게 일종의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2인자의 자리를 놓고 생긴 알력과 갈등이었다. 그러나 유비는 아우들의 불평을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르는 소리. 내가 제갈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다시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관우와 장비는 조용히 물러나왔으나 마음 자체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길게 털이 난 소, 곧 야크의 꼬리털을 보내오자 유비가 그 털로 모자를 짜기 시작했다. 옛날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삼던 때의 솜씨였다.
제갈량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정색하고 말했다. 주공께선 예전에 큰 뜻을 버리셨습니까? 어찌 이런 한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유비는 짜고 있던 모자를 땅에 던지며 사과했다. 소일거리나 만지면서 잠시 시름을 잊어보자는 거였소. 제갈량이 물었다. 주공께선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조조와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보다 못하오. 지금 주공의 군사는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만일 조조군이 쳐들어온다면 저들을 어찌 막아내시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걱정하고 있던 참인데 아직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소. 공명에게 무슨 묘책이라도 있소. 예,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다짐을 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맡기다 뿐이겠소. 어서 말씀해 보구려. 묘책이란 한시바삐 민병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민병이라. 예, 제가 직접 가르쳐 적을 막는 군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유비는 막힌 가슴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이에 즉시 민병 모집을 실시토록 하여 짧은 시간 안에 모두 3,000명의 장정을 얻었다. 제갈량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법 등을 가르치며 장정들을 훈련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뒤 조조의 수하장수 하우돈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신야성으로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들어왔다. 입격도 들었는가? 관우가 장비에게 물었다. 들었소. 걱정이다. 제갈 공명들어 나가 싸우라고 하면 될 거 아니오? 관우와 장비가 한창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유비가 두 사람을 불렀다.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데 어찌 막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장비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형님한텐 물이 있지 않소? 그 물들어 가서 막으라고 하시구려. 유비가 자신과 제갈량을 물고기와 물에 비유했던 일을 비꼰 말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세조와 신숙주가 말하는 대목에 경은 관중처럼 새의 날개와 같은 도움을 주었고 나는 소열 황제처럼 물고기와 물의 즐거움을 이루었으니 라는 식으로 유비가 말한 물고기와 물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통이란 장비가 문 밖으로 나가버리자 유비가 관우에게 말했다. 지혜는 제갈 공명에게 의지하더라도 용맹은 부하우가 꼭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 뒤로 빠지려 하느냐? 그러나 심사가 편치 않은 관우도 그냥 말없이 장비를 따라 문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다. 하후돈이 온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동안 군사를 훈련시켜 왔으니 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오? 다만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이 제 명령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공께서 제게 군 지휘를 맡기고자 하신다면 주공의 거민을 빌려주십시오. 유비는 지휘관의 상징인 거민 곧 칼과 도장을 제갈량에게 내주었다. 이에 제갈량은 군령을 내리기 위해 모든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장비가 관우에게 한마디 했다. 군령을 내린다니 이를 어찌 처리하는지 보락선이나 한번 봅시다. 장수들이 모두 모이자 제갈량은 관우에게 눈길을 보내며 영을 내렸다. 방망성 왼쪽에 예산이라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 알림이라는 숲이 있어 군사를 매복할 만합니다. 운장은 군사 1천을 이끌고 예산에 가서 매복하시고 저들 군사가 오기를 기다리되 대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들의 군수물자와 군량은 분명 뒤에 있을 터이니 남쪽에 불길이 오르거든 군사를 이끌고 나가 그 군량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이어 제갈량은 장비에게 눈길을 돌렸다. 익덕은 군사 1천을 이끌고 알림 뒤편에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남쪽에 불길이 오르거든 즉시 방망성으로 가서 쌓아놓은 군량과 말먹이 풀을 모두 불태워 버리십시오. 이어 그는 나머지 장수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관평과 유봉은 군사 500을 이끌고 불쏘시개 등을 준비해서 방황파 뒤편 양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초경 무렵 적군이 나타나거든 즉시 불을 지르시오. 그런 다음 번성에 있는 조은을 불러들여 전군을 맡겼다. 절대 이기면 안 되니 싸우다 못 견디는 척 달아나 주십시오. 그런 이상한 명령과 함께였다. 제갈량은 마지막으로 유비를 보고 말했다. 주공께선 한 무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 그들을 후원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장수들을 둘러보며 다짐을 두었다. 각자 반드시 계책에 따라 움직여 실수가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우리가 모두 나가 적을 맞으면 군사는 무슨 일을 할 건지
미심쩍구려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남아서 이 성을 고수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비웃었다. 하하, 우리 모두 나가서 주로 싸우는데 당신 혼자서만 집안에 들어앉아 편안히 즐기시겠다. 장비의 비꼬는 말에 제갈량은 낯빛을 바꾸며 유비에게서 받은 칼과 도장을 흔들며 단호히 외쳤다. 주공의 검과 인수가 여기 있어. 군령을 어기는 자는 예외 없이 목을 치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유비가 거들었다. 너희는 군마간에서 계책을 짜 천리밖에 승리를 결정한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느냐? 부하우는 군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 장비가 코웃음치며 물러갔다. 관우도 유비의 낯을 보아 조용히 물러가면서도 마음으로는 불만인 듯 혼자 중얼거렸다. 일단 계책이 들어맞는지 어쩐지 두고 봐야겠군. 그때 가서 따져도 늦지 않을 터인즉. 두 사람이 떠났다. 여러 장수들도 제갈량의 명령을 듣기는 하면서도 아직 그의 병법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모두 의혹을 떨치지는 못했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주공, 오늘 바로 군사를 이끌고 방망산 밑으로 가서 주둔하십시오. 내일 황혼역에는 반드시 적군이 올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거든 군영을 버리고 도망치는 채 하십시오. 그러다가 불길이 치솟으면 즉시 군사를 돌려 적을 공격하십시오. 저는 미축, 미방과 함께 군사 500을 이끌고 신야성을 지키면서 손건과 간홍에게 승전 축하잔치를 준비해두는 한편 공로부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군사 배정이 모두 끝났다. 유비 역시 제갈량의 전략을 따르기는 하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어쩐지 미심쩍은 표정으로 성을 나섰다. 제5장. 한편 하우돈과 우금 등은 군사를 이끌고 방망성에 이르자 정예병을 반으로 갈라 앞부대로 삼고 나머지는 뒤로 돌려 군량을 실은 수레를 호위하며 행군토록 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라 쏘슬한 바람이 불어왔다. 사람과 말이 길을 재촉하고 있을 때 전방에서 갑자기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하후돈은 즉시 사람과 말을 버려 세우고 길잡이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냐? 앞쪽은 방망파요. 뒤쪽은 나고천입니다. 하후돈은 우금과 이전에게 명해 행렬을 멈추고 진을 펼치게 한 뒤 몸소 말을 몰고 진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가오는 군마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여러 장수들이 물었다. 장군, 뭐 때문에 그리 웃으십니까? 하후돈은 웃음을 그치지 않으면서 말했다. 하하, 서서가 승상면전에서 제갈량을 무슨 하늘이 낸 사람이라 자랑하던 게 우스워서 그렇소. 지금 그자가 용병하는 꼬락서리를 좀 보게. 저 따위 군마로 선봉을 삼아 나를 대적하려 들다니 내가 웃지 않고 배기겠나. 양떼를 몰고 호랑이와 싸우겠다고 덤비는 것과 다름이 없군 그래. 내가 승상 앞에서 유비와 제갈량을 사로잡겠다고 장담했는데 이제 그 장담이 이루어지게 생겼네. 그리고는 말을 놓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에 유비 진영에서는 조은이 말을 타고 마주 달려나오자 하후돈이 욕설을 퍼부었다. 너희들이 유비를 따라다니는 것은 마치 오갈 데 없는 넋들이 귀신을 따라다니는 꼴이로구나. 무예야. 조은이 크게 노하여 덤벼들었다.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맞붙었다. 그러나 제갈량에게서 받은 군령이 있는지라 조은은 오래 싸우지 않고 패한 척 따라났다. 하후돈은 틈을 주지 않고 그를 추격했다. 조은은 10여리쯤 달아나다가 다시 말머리를 돌려 싸우더니 또 몇 합 싸우지 않고 또다시 달아나는 것이었다. 하후돈의 부장 한호가 말을 박차고 쫓아와서 가냈다. 조은이 위인책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매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후돈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적군의 저 한심한 호락선이를 좀 보거라. 사면팔방에 복병이 있다 한들 겁낼 게 뭐 있느냐. 하후돈은 끝내 한호의 말을 듣지 않고 곧장 방망파까지 뒤쫓아갔다. 그때 쿵 하는 신호포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유비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그 허술한 모습을 보고 하후돈이 다시 웃으며 한호에게 말했다. 하하하, 저 오합지졸이 자네가 말한 복병이로군. 내 오늘 밤 신야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군사를 거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군사들에게 진격을 재촉하니 유비와 조은은 즉시 후퇴에 달아났다. 어느새 날은 저물었고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 달도 보이지 않았다. 낮부터 불던 바람이 밤이 되자 더 거세졌다. 유비를 쫓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던 하우돈은 군사를 뒤돌아보며 빨리 따라올 것을 재촉했다. 뒤따르던 우금과 이전은 길 양쪽이 모두 다 갈대 받친 좁은 길로 들어서자 정신이 퍼뜩 들었다.
적을 깔보는 자는 반드시 패한다고 하였소. 남쪽으로 가는 길은 좁고 산천은 바짝 붙어 있는 데다 수목마저 우거져 있어. 만일 저들이 불로 공격해온다면 어쩌겠소. 이전이 우금에게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내 앞으로 달려가 도독에게 말할 터이니 자네는 뒤에 오는 군사들을 멈추도록 하게. 알겠소. 이전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 달려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후군은 행군 속도를 늦추라. 그러나 줄지어 달려오는 인마를 금세 멈추게 할 순 없었다. 우금 역시 말을 급히 몰아 하우돈의 뒤를 쫓으며 외쳤다. 전군 도독은 잠시 멈추시오. 한창 전진하던 하우돈은 뒤에서 우금이 소리치며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인가? 남쪽으로 가는 길은 좁고 산천은 바짝 붙어 있으며 수목이 무성하니 화공에 대한 방비를 하여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우돈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제갈량의 전략은 하우돈을 이 갈대밭까지 유인하여 불로 공격하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 제갈량의 복병은 갈대밭이었구나. 이에 하우돈은 즉시 말머리를 돌려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행군을 멈춰라. 그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등 뒤에서 큰 함성이 일며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았다. 이어 그 불길이 양쪽 갈대밭으로 번지면서 삽시간에 사면팔방이 모두 불바다가 되었다. 때마침 바람이 크게 일며 불기운은 더욱 거세졌다. 불길 속에 조조의 인마는 서로 밟고 밟히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가 죽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은이 군사를 돌려 들이쳤다. 하후도는 연기를 무릅쓰고 불길을 뚫고 달아났다. 한편 뒤에 있던 이전은 형세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급히 방망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불빛 속에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대장은 다름 아닌 관우였다. 이전은 말을 놓아 혼전을 벌이며 가까스로 길을 열고 달아났다. 우금 또한 군량과 말먹이 풀을 실은 수레가 모두 불타는 것을 보자 큰 길을 버리고 작은 길로 도망쳤다. 하후란과 한호는 군량과 말먹이 풀을 구하러 왔다가 장비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불과 몇 탑 지나지 않아 장비는 하후란을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그 사이 한호는 길을 뚫고 달아났다. 관우와 장비는 군대를 합쳐 하후돈의 군사를 계속 격파하다가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군사를 거두었다. 시체가 온들판에 널브러졌고 피가 흘러내를 이루었다. 이 방망파 전투의 전략을 세운 제갈량에 대해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방망에서 싸울 때 화공을 사용하니 담수하는 가운데 지휘는 뜻대로네. 조조를 놀래키고 간담 떨어뜨리니 초려를 나온 뒤에 처음 세운 공일세. 하후돈은 패잔군을 수습하여 허도로 패주했다. 이에 제갈량이 회군 명령을 내리자 돌아오는 길에 관우와 장비가 한마디씩 했다. 공명을 다시 봐야겠는걸. 나도 놀랐어. 큰형님이 떠받들만 합니다. 그러던 두 사람이 아직 몇 리 못 갔을 때였다. 앞에서 미축과 미방이 군사를 이끌고 작은 수레를 둘러싼 채 다가오는데 그 수레 안에는 바로 제갈량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뛰어난 전략으로 싸움을 승리로 이끈 데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관우와 장비는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수레 앞에 엎드려 제갈량에게 절을 올렸다. 잠시 후 유비가 좋은 유봉 관평 등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여러 갈래의 군사를 거두어 모은 뒤 노획한 군량 말먹이풀 군수품들을 장수와 사병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신야성으로 돌아오니 백성들이 길을 막고 절을 올리며 말했다. 우리 목숨이 온전한 것은 모두 사군께서 어진이를 얻으신 덕택입니다. 하지만 신야성에 돌아온 제갈량은 유비에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하후돈이 패하여 돌아갔으니 이번엔 반드시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올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야 되겠소? 유비가 놀라 묻자 제갈량이 말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조조군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오? 유비는 제갈량이 조조군을 막을 계책이 있다는 말에 반색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신야성은 작은 곳이라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요즘 유표가 위독하다고 하오니 차제의 형주를 취해 근거지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좋은 말이기는 하나 경승의 후한 대접을 받은 내가 어찌 그를 도모할 수 있겠소? 그러나 지금 취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은망덕한 짓은 못하겠소. 이 문제는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갈량은 권하지 않았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